반장들 반가워요. 요즘은 정말 뉴스 없는 날이 없습니다. 5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요. 일단은 오늘 오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네, 지금 휴대전화도 없고 통신기기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제 출발하기 전에 북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으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24일 폐기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일부도 일단 오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혹시 오늘 진행이 됐다면 네. 북한에서 공식 발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정 반장, 네. 오늘부터 이제 그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오는 31일부터요.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뭐 할 얘기 없죠? 코 안 나요? 코 안 나요.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구상에 몰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단한테 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예정대로 열리는지 여부를 다음 주 초에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아마 이번 주말에 북미가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미 간 신경전도 지금 굉장히 가열되고 있어요. 뭐 전략적 일환인지 자세한 얘기는 이따 신반장 발제 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붙여졌지만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헌정사상 처음이죠. 이를 놓고 여야 간의 대치 상태도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반장하고 얘기했던 풍계리 부분 있잖아요, 신반장. 네. 지금 통신이 잘 안 되니까 언제 소식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의 중에 신반장이 속보를 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반장 잘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조금 전에 게재를 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형과 형수에 대한 폐륜적 욕설 파동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음성 파일을 올려놨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게 판례에서 보듯이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파장이 좀 커질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전체적으로 좀 가열되는 징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 의결이 무산된 대통령 개헌안 얘기부터 해보고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소환,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죠.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역시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다시 강경 대치 상황에 빠진 국회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고한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9차례 개정됐습니다. 그중에서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의 제안 설명은 마치 공허한 울림과도 같았습니다. 가운데 민주당 의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좌우 야당 의원들의 좌석이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몇몇 의원들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유신헌법의 잔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없애지는 못할 망정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 과정에서 또 그 이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적절치 않고 또 이를 밀어붙이는 건 협치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을 신청해서 개헌안 처리는 헌법적 의무라며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한 뒤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14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지금 기준으로는 192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투표한 의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투표 자체가 성립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60일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개헌 불발 대환란의 주범은 홍준표 대표입니다. 느닷없이 정략으로 개헌의 공약을 국민의 합의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한 것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보다 정말 더 우위에 선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만이고 위선입니다. 사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해 6월 개헌은 물이 건너갔지만 민주당이 오늘 개헌안 표결을 고집한 건 헌법 절차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또 6월 개헌 무산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정세균 의장은 송구하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개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국회의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습니다.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20대 국회가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장도 닷새 뒤면 평의원이 됩니다. 의장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이기 때문인데요. 국회법에 따라 임기 만료 5일 전에는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이미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뽑아놓은 상태죠.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장단 선출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적어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공백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29일 이후부터는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만나줄 국회의장이 없습니다. 야권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6.13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일당의 지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의석수에 따라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5석 차이인 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원내 일당이 의장을 가져가는 건 관례였지 어느 당이든 후보를 낼 수 있고 투표로 뽑자는 건데요. 주로 민주평화당의 주장입니다. 국회의장의 경우는 특정 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마치 자기 당이 국회의장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경선을 실시하려는 것은 국민들 눈에 다소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원내 일당이던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2, 3당이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으로 민주당 이만섭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거란 시나리오가 나왔었죠. 민주당은 철저한 표단 속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를 한 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방미 중인 관계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 전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못해서 보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5월 임시국회 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요.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소집이 되기 때문에 결국 권 의원의 영장심사 여부는 다음 본회의 때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요. 투표 불성립은 이제 부결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게 됐고요.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정부 여당이 책임 면피용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무산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을 호헌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르는 호헌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권한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 양 야당들이 보인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의 이 87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관철해야 될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네, 청와대도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반응도 나왔어요? 네,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헌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이자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발의 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 처리 쇼로 마무리됐다면서 민주당이 야사당과 협치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야사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야사당의 호소는 정부 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표결을 강행한 건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서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표결 강행이 정부 여당의 책임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요, 대통령 개헌안 부결이라는 상황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국익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 지방선거 앞두고 책임 면피용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통과 가능성이 전무함에도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기 위한 야비한 전략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도발과 오기로 일관하는 것은 차라리 개헌의 불씨를 꺼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반민주적 음모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 국회 헌정특위가요, 다음 달 말까지가 활동 시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 반장, 향후 개헌 논의는 누가 주축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개헌안 합의를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 말까지 이뤄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미 소위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단일안을 마련해내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다만 민주당은 논의 자체를 닫은 건 아니지만 당장은 개헌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투표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 선거로 처음 치러지는 2020년 총선에 가서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6월로 활동이 종료되는 헌법 개정특위 이 활동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위원장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이 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안에 원맨쇼로 개헌 무대의 조명 등이 꺼져가는 느낌이다라면서 30년 만에 맞은 개헌의 기회가 무산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처리되는 모양새도 우습게 돼버렸다면서 일반 강행과 불참이 충돌하면서 대통령과 국회 다 모습이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개헌안은 무산이 됐지만은 그 개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개헌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일단은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상황을 좀 더 챙겨봐야 될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루킹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요.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29일로 미룬 것은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꼼수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여당이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신환 원내수석 부대표는 치졸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수사 착수 시기를 미루기 위한 꼼수라는 점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됐음을 파악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왔다면서 향후 특검은 송 비서관 연루 문제를 포함해서 청와대 개입 의혹, 검경 수사 축소 의혹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요. 임종석 비서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비서관 부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요. 이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면서 이 소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켜서 특검 통과를 했으면 이제 특검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제 드루킹의 세 번째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도 국선 변호인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국선 변호인이 이제 드루킹 사건을 맡게 됐어요, 최 반장. 네. 근데 다소 눈에 띄는 인물이라면서요. 네, 익숙한 국선 변호인인데요. 재판부는 드루킹의 국선 변호인으로 김혜영 변호사를 직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1심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한 명이죠. 이 김혜영 변호사는 둘리 우모 씨 그리고 솔보 나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의 변호도 함께 맡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그 서유기 박모 씨를 기소하면서 이들이 조작한 댓글 50개 내역을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공감 클릭 수가 가장 많았던 건 이게 나라냐, 온 나라를 북한에 떠다 바치는 문재인 정권 탄핵으로 심판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612차례 공감 클릭이 됐고요. 또 북한만을 위한 정권 아니냐, 전 세계는 우리 보고 빙신 등도 많은 클릭 수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무산이 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요. 직립 2주일 만에 그 세월호 선체 내부를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이 7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요. 4층 객실 협착 부분에 대한 미수습자 수색을 진행한 뒤에 기관구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조사위는 좌현에 설치한 철제빔 33개 제거 작업을 이달 30일까지 끝낼 예정이고요. 또 해수부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미수습자 수습은 6월 중순부터 3주 정도 준비를 한 뒤에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조위는 오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 선체 내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취재진 20여 명이 4층에 있는 객실부, 3층 중앙 로비, 갑판 등을 둘러봤는데요. 객실부와 중앙 로비 구역은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던 지난해에도 둘러봤던 장소이긴 합니다.
선조위 측은 다음 달 초에 개별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면서 개별 보고서를 취합한 종합 보고서는 7월 20일쯤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지금 계속 제가 이제 풍계리 쪽 소식을 좀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요. 풍계리 일대에서 일부 변화가 감지됐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는 신반장하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일단 좀 들어보면서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가죠.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결정할게요.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기자단을 태운 특별 열차가 어제 저녁 풍계리로 출발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자단이 복귀한 뒤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로 북미 회담은 미국의 처신에 달려 있다는 강경 담화를 내놨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또다시 강수를 두고 나선 북한의 속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조금 더웠습니다. 북한 날씨는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평양에 나가 있는 리포터를 연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역에서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으며 량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한두 차례 흐렸어 오후와 밤 사이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네, 낮에는 대체로 맑지만 함경북도엔 밤부터 비가 올 확률이 있다는데요. 자, 갑자기 날씨 이야기를 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어제 원산에 도착한 우리 측 기자단을 만나서 일기 상황이 좋으면 내일, 그러니까 24일 오늘이죠. 폐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모두 닿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행사가 진행됐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자진해서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선 2008년 영변 냉갑탑 폭파와 다름없는 폐기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물질을 농축해서 실험할 수 있는 기능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규모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당장 전문가를 동행하지 않더라도 이 폭파 후의 핵실험 증거는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추후 IAEA 등의 사찰을 통해서 이를 검증할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탑을 폭파해도 강물을 끌어다가 별도로 냉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그 동결은 아니었죠. 핵무기 고도화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의 첫 발이 될 폐기 행사 참관을 위해서 기자단은 베이스캠프 원산에서 풍계리 인근 제덕역까지 밤새 특별 열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역 간의 거리만 해도 총 416km인데 철도 사정이 열악해서 시속 35km로 12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철도 사정이 참 민망하다고 토로한 바 있었죠. 내가 말씀드리면 그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덕역에서 실험장까지는 또 21km, 일부 거리는 차량으로, 또 만탑산 중턱부터 갱도까지는 걸어서 가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생길 변수까지 고려하면 총 소요 시간은 15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늘 오전께에 실험장에 도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폐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8뉴스가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위성 사진입니다. 남쪽 갱도 옆에 폭발물을 보관하는 걸로 보이는 이 구조물이 새로 생겼고요. 이 폭발물을 옮길 차량들도 여러 대가 포착됐습니다.
5월 중순 처음 포착된 전망대 공사도 마무리 수준으로 보이는데 진입로가 포장됐고 계단도 개선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전망대 위치상 2번 북쪽 갱도와 3번 남쪽 갱도의 폭파가 유력해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생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기자단이 원산으로 복귀한 뒤에야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자단은 휴대폰은 물론 일체의 통신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호텔 내부에서 식사 메뉴까지 실시간으로 올리던 외신 기자의 트위터도 기차가 출발한 걸로 알려진 어제 저녁을 기점으로 업데이트를 멈췄고요. 또 풍계리로 가는 열차 안에선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는 것 금지, 사진 촬영 금지 등 보안을 엄격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군사시설 노출을 감추려는 의도가 가장 크겠지만요. 자, 여기서 아슬아슬한 예측을 하나 해보면 풍계리 행사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늘 엄격한 보안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후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생뚱맞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지난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리비아와 같은 끝을 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You know, there was some talk about the Libyan model last week, and you know, as the president made clear, you know,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문을 통해서 펜스 부통령을 무지몽매 또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날지 아니면 핵 대 핵 대결장에서 만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미 실무협상의 최전선에 선 최부상의 명의로 담화문을 낸 건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각에선 회담 막판까지 주도권을 쥐려는 북미 간의 치열한 수싸움의 연장선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살펴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오늘 오후 폐기 가능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반장도 제목을 달았지만요. 북한이 오늘 오후에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높아 보이고요. 한 3시 전후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자단이 복귀하거나 아니면은 그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거나 그 두 가지 경우에만 저희가 공식적인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오늘 오후에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인데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확실한 거는 일단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실질적인 그 비핵화 조치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죠. 네, 풍계리 폐기 행사를 취재할 국내외 취재진은 어제 저녁 7시쯤에 특별 열차를 타고 밤새 이동을 해서요. 오늘 오전 풍계리 인근 제덕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차량으로 옮겨 타고 또다시 걸어서 이동을 한 다음에 핵실험장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핵실험장 인근에는 따로 숙박시설을 마련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오늘 중에는 폐기를 시도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반장이 날씨 소개도 했잖아요. 아까 날씨가 중요한데 함경북도에는 오늘 밤에 이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잖아요. 또 이제 시야 문제도 있고 이게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일몰 전에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 북측에서는 취재진들의 이 참관을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를 했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풍계리에서 서쪽 갱도와 북쪽 갱도의 폭파 장면을 볼 수 있는 이 전망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또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도로도 새로 이렇게 자갈을 깔아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남쪽 갱도 근처 언덕에도 새로운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전했는데 그러니까 전망대가 총 2곳 설치가 된 거고요. 일각에서는 아까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디 영국 언론도 그런 보도를 했던데 일단 전 세계에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다는 드라마틱한 요소를 부각한다고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갈 가능성은 뭐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요. 아까 신 반장이 지적했지만은 지금 보안도 상당히 뭐 삼엄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전망대가 2곳이 설치가 됐는데 비교적 안전한 위치의 전망대에서 김 위원장 직접 참관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취재진에게 정말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열차에서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지 말고 또 사진 촬영도 일체 불허했다고 합니다. 입경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또 위성 전화기의 반입도 모두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 방사능 측정기 반입도 금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알린 그 영국의 스카이뉴스의 톰 채셔 기자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 원산 공항에서 위성 전화가 압수됐고 핵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장치인 방사선량 측정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항의를 했지만 북측의 관계자들이 실험장이 완전히 안전하기 때문에 측정기는 필요 없다라고 장담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한다면 뭐 방사능 문제는 진짜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겠네요. 피폭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후 우리는 소식을 언제쯤 들을 수 있어요? 기자단이 네. 지금 가 있는데 핵실험장 취재를 마치면 프레스센터가 있는 원산으로 다시 원산으로? 예, 가서 기사를 송출할 한 수가 18시간 걸릴 텐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기 현장 소식은 25일쯤, 내일쯤 언론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풍계리 실험장에는 모두 4개의 갱도가 있는데요. 1번 갱도, 동쪽에 있는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 방사능 오염으로 폐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2번 갱도는 2차에서 6차까지 핵실험이 진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쪽 3번 갱도, 서쪽 4번 갱도는 각각 굴착이 완료가 됐고 또 진행 중인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일단 3, 4번 경도가 지금 1, 2번 경도보다 시설이 더 잘 돼 있고 새로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안쪽에 TNT 폭탄을 집어넣어서 내포 그리고 또 북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취재진에게 보여줄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전망대 얘기도 했지만요. 전망대하고 일단 그 갱도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북측이 그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걸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참관단에게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일단 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절차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갱도를 폭발을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갱도 입구를 폐쇄를 한다는 거죠. 이후 지상에 있는 관측 장비를 다 빼낸 뒤에 경비를 섰던 군부대 또 연구사들 철수시키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완전 폐쇄한다는 겁니다. 방금 뭐 최 반장 설명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갱도 폭파 폐쇄를 얼마만큼 참관단에게 신빙성 있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인 거죠. 네, 풍계리 소식은 저희가 이제 바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와중에 북한에서 이제 또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신 반장이 마지막에 소개했지만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죠. 부상 명의로 나온 거죠. 네, 지난번에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미외교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최선희 부상의 명의로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주체의 직급이 한 단계 낮아졌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의미는 다소 축소가 될 수가 있지만 또 내용 수위는 상당히 더 강해졌는데요. 이번에는 볼턴 보좌관 대신에 펜스 부통령을 콕 집어서 저격했습니다. 자칫 북한도 리비아의 끝을 볼 수 있다는 발언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위 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최 부상은 이어서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에 나는 조미 북미죠. 북미 순회 회담을 재고려할 때에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리비아 얘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최선희 부상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회담장이 아니면은 핵 대결장에서 만나겠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결국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판을 깨지는 않겠다 또 이런 의지가 좀 드러나 있는 거죠. 거기에. 네, 일단 북한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계속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협상용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을 저격한 데 대해서는 의사표현은 하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볼턴 보좌관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위축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발언을 또 많이 했고요. 오늘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언급을 좀 했는데 여전히 좋은 기회가 많다.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언젠간 북한과의 만남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게 6월 12일이 될지는 다음 주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또 한 번 뜸을 들였는데 오늘 사전에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좋은 기회가 있다. 북한과 세계를 위해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나선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 회담을 희망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진짜 비핵화를 위한 검증 작업의 범위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 매우 명확히 설명을 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이해하고 반대급부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 간 빅딜을 둘러싼 양측의 물밑 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He took those on board. In return, he made clear it was important to him that when that time came, when those objectives had been achieved, that he in return would receive economic help from America in the form of private sector businesses, knowledge, know-how, from others perhaps, contributions, foreign assistance and the like, and that he wanted security assurances from the world, the end of the status that si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th the eventual goal of being a peace treaty. 네, 저게 이제 미 하원 외교위에서 진행된 청문회인데 예산 관련 청문회예요. 저도 아까 청문회를 좀 지켜봤는데 조금 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나왔지만은 체제 보장, 평화 협정, 경제 지원 이 세 가지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한미 연합훈련 이제 맥스 선더가 종료가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을 기점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남북 대화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한라인 통화가 가능할지 여부가 좀 우선적인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풍계리로 가야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오늘 오후 폐기 가능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우 회장의 딸 조현아 씨가 오늘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죠. 땅콩 회항 사태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오늘 조양우 회장의 탈세 혐의를 잡고 서울 중구 한진빌딩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진과 순환의 날이라고 불러도 무방한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조현아는 정신 차렸겠지 생각했습니다. 3년 5개월 전에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세상의 비난을 혼자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생 조 에밀리 리 씨의 이 물컵 투척 사건 이후 전해진 뉴스들, 그런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했습니다. 특히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사과 그거 하나만 하다 아무 소용없다라면서 동생의 이 대국민 사과를 만류했다는 소식 정말 충격적이었죠. 자, 결국 또 사고 터졌습니다.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을 통해서 필리핀 사람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에 서울 이촌동 자기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오늘 출입국 당국의 피의자로 불려온 겁니다. 자, 고개를 푹 숙여서 머리칼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면서 카메라 세례를 비껴 가려는 듯한 그 모습, 예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분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회원 이후 3년 만에 포토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조현아 씨가 들어갈 때 말이죠. 어떤 시민이 야 미쳐도 곱게 미쳐 하면서 고성을 이렇게 지르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자, 조현아 씨 오늘 뭐 무사히 귀가하더라도 밀수 의혹 관련해서 세관당국 조사 지금 또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명희 씨가 평창동 자택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에게 가위 던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줬다는 전직 경비원들 주장이 있었죠. 자, 보도 이후에 한진그룹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근무자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왔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첫 공판,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 속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제 오후 5시 51분쯤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SNS에 친필 입장문 전문이 저렇게 사진과 함께 떡하니 올라온 겁니다. 사람들 의아했죠. 아니 지금 재판 중인데 지금 SNS 하는 건가? 그래도 되나? 뭐 이렇게 말이죠. 왜냐면 최순실 씨도 과거에 재판 도중에 변호인한테 핸드폰 빌려서 막 만지작거리다가 판사한테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5시 51분 이때 상황부터 살펴보죠. 이 시간대는 재판이 10분 그러니까 휴정을 마치고 막 다시 재개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SNS에 올렸을 수도 있었던 시점이란 거죠. 당장 이걸 놓고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SNS 게시물을 보면 오늘 이 전 대통령께서 친필로 작성하고 법정에서 읽은 모두 진술 전문입니다. 이렇게 안내글이 있긴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본인이 직접 올린 건지 변호인이 올린 건지 확실한 건 알 수 없다는 지금 얘기가 있더군요. 자, 그렇다면 첫 공판부터 10여 분간 그 입장문을 발표한 이 전 대통령의 그 재판 전략 도대체 이게 뭐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전 대통령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전부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의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리바이벌 할 것 있냐? 그냥 가자라고 한 거죠. 자,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거는 나 자신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약간 대인배의 풍모가 느껴지는 발언이죠. 하지만 법조계 해석 다릅니다. 어차피 증인들 불러봤자 다 불리한 진술할 게 뻔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 부르지 말고 재판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인상도 보여주면서 유무죄 다툼, 더 나아가서는 양형, 또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여론을 좀 환기시킬 포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방청석 풍경도 궁금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등 이렇게 과거 측근들 쫙 있었고요. 가족 중에서는 세 딸이 이렇게 재판장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부인 김윤홍 여사와 이시형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또 가장 눈길이 갔던 대목이요. 아무래도 이제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관련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 전 기획관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발언권을 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이 2009년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을 청와대로 데려와서 이 전 대통령과 만나게 했다라고 진술한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이 전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기업인은 청와대 본관에 5년간 한 사람도 들어온 일이 없다면서 이건희가 들어왔으면 모르지만 이학수를 갑자기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건데요.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오나 김 전 기획관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그러겠느냐 하면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정도라면은 만나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 감히 이학수 부회장 정도가 대통령을 보려고 왔겠느냐, 만나줬겠느냐,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하시라라면서 제지를 해봤지만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나를 엮어서 만나지도 않은 이학수를 만났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도 내가 만나지 않은 사실을 잘 알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말을 한다면 검찰도 말하겠다라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갑자기 내가 그만하겠다, 검찰이랑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라면서 더 이상 의견 개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의 이제 예측분들에 대해서는 지켜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요. 치맥기가 있다. 막 상당히 또 예민한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을 청와대 본관으로 안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 전 기획관의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시하면서 치매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수사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핵심 증인인데요. 결국 검찰의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평생 집사였던 김 전 기획관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증인으로 만든 셈인 거죠. 강원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소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치맥기인데 그 치맥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통령이요. 재판 도중에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강훈 변호사하고 계속 귀옛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됐다는데 무슨 얘기를 주로 한 걸로 일단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주장을 펴면 이 전 대통령이 저건 아닌데 막 계속 이랬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연기를. 예. 측원장은 뭐 자동이네요. 자동. 그러니까요. 네. 일단 강훈 변호사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재판 도중에 계속 중간중간 대화 나누시던데 혹시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이거 아닌데 계속 무슨 이거 거짓말인데 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방청석에 있는 세 딸을 찾으면서 또 친이계 인사들과 일일이 또 눈도 맞췄다고 합니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서는 내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하네. 나도 모르는 허허 뭐 약간 이런 미소도. 약간 비꼬는 뭐 그런 말투로 일단 그렇죠. 느껴지네요. 아닐 수도 있지만. 예, 뭐 네. 나도 모르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맨 앞에 앉아 있는 이재호 전 의원이 건강 어떠시냐 묻자 좋지 않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오늘 한진 빌딩 등 10여 곳에 대한 검찰의 동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수사가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지금 조양호 회장 일가를 넘어서요. 형제들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동생이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한진과 2세 형제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는 모양새인 거죠.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관세청이 조현아 씨에 대해서도 조금 전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고요.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 이명희 씨, 그리고 조현아 씨, 그리고 조 에밀리 리 씨, 세 모녀가 모두 출국 금지를 받게 된 건데 저기 누구죠? 조현민은 출국 정지.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니까요. 네, 네. 네. 최근 그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동안 이제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변희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요.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서 JTBC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희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변 씨는 그동안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를 해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에 임의로 파일을 조작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죠. 하지만 검찰, 국과수, 또 특검 및 법원의 판결로 이미 이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변희재 씨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 점, 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피의자에 대해 변희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의 지금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변희재 씨 입장도 지금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뭡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경재 변호사와 상의해서 실질 심사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아, 그래요? 이경재 변호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변희재 씨가 지금 예상했던 바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요. 그동안에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데도 검찰이 날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조작된 게 확실하다. 또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아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조연아 출석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지방선거와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오는 31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후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송파울 공천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지방선거 일정을 알아보고 바른미래당의 공천 갈등 상황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와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돌아왔죠.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인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해야겠습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재보선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4,023명의 공직자를 우리 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 일정도 꼼꼼히 챙겨야겠죠.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그리고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자, 후보자 등록은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공천 갈등을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죠. 송파울 경선에서 박종진 예비후보가 승리했지만 공천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여전히 손학규 카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정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손학규 대표 쪽에서는 아직 그 본인의 출마 의사나 이런 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출마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당에 이런 전략 공천을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도부의 목 아닙니까? 저는 후보로서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학규 위원장 본인의 생각이겠죠. 손 위원장은 어제 추대를 해도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손 위원장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학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선당 후사한다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정한 내심의 뜻은 또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승민 공동대표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했으면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냥 계속 공천에 대한 입장은 원칙대로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당내 갈등도 없애고 당사들도 다 승복하고 그 원칙대로 하는 게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승민 대표는 손학규 위원장과 박종진 예비후보를 직접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손 위원장이 출마하겠다, 박종진 예비후보가 사퇴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 대표는 전략 공천은 힘들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헤어졌는데 오후 4시부터 이 면담 결과를 놓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종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당 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천 갈등이 아니라 향후 당권을 놓고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기싸움을 벌인다는 해석입니다. 돌이켜보면 요즘은 두 사람 사이에 이런 훈훈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만큼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말하자면 신혼생활이 지금 삐걱대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나름대로 이런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현장에선 내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송파울이 받쳐주면 서울시장 승리도 가능할 텐데 라는 불만 말이죠. 그런데 현장 시민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른미래당 후보들 사이에는 인기가 꽤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으시네요. 저도 같이 서야 되는데. 네. 저는 여기 이 자리로 만족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뭐냐? 두 번째로 지지하는 시장이 누구냐 해서 또 12사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 다툼이 치열하죠. 안 후보가 이놈의 인기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론의 평가는 냉혹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온 MBC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박원순 51.1%, 안철수 13.9%, 김문수 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1위와의 격차가 매우 크죠.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후보 단일화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홍준표 대표조차 단일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끼리는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후보들끼리 개인적으로 후보들끼리 단일화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라는 막판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김종서의 아직 늦지 않았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꼭 나오는 후보 단일화 논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제 곧 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누구도 명쾌하게 단일화하자라고 말은 꺼내지 않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단일화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지방선거 재보선 후보자 등록 시작입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바른미래당 송파울 공천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내일까지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바른미래당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분 상황이 좀 격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정반장이 예전에 손학규 선대위원장 관련해서 생각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선문답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불출마 입장을 번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이 손학규 위원장이 추대를 해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내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후보를 확정해야 하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는데요. 아침에 우선 박종진 예비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 전략공천 못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위원장을 찾아가서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안철수 후보를 설득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손 위원장이 내가 출마할 테니 박종진 후보를 사퇴하도록 설득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 대표가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뒤에 헤어졌고 그 면담 결과를 놓고 지금 비공개 최고위가 열린 겁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정반장? 그렇습니다. 아마 어제도 새벽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도 네. 아마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다만 이 전략공천 불가라는 유 대표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박종진 예비 후보가 스스로 뜻을 접지 않는 한 경선 결과대로 공천이 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손 위원장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 또 이 손 위원장을 추대하자라는 주장,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경론이 계속 길어져서 결론이 안 난다면 무공천 지역으로 놔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네요. 네, 좋습니다. 뭐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좀 챙겨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선관위가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네, 가장 특징적인 점이요. 이 젊은 층에서 적극 투표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선관위의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 적극 투표층이 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서 15.1%포인트 늘었는데 그 가운데 비교적 여권 친화적이고 또 진보 성향이 강한 30대는 30.5%포인트 확 늘어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야권 친화적이고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은 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양반장? 일단 30대 뭐 연령층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뚜렷한 친여당, 친진보 성향을 보였죠.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이 30대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결집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또 보수 성향을 보이던 60대 이상 유권자, 이 상대적으로 적극 투표층 상승폭이 작은 것과 관련해서는 뭐 박 전 대통령 탄핵, 뭐 보수 정당의 분열, 또 계파 싸움, 막말 이런 행태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괴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아성이라는 TK도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요.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대구시장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31.4%, 민주당 임대훈 후보 23.2%,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 3.6% 순이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민주당 후보와의 차이 약 8%포인트에 불과한데요. 통상적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한국당이 압승하는 경향성을 보여왔는데 만약 대구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를 하면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이 패한다면은 파장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참패라고 봐야죠. 만약에 그렇죠. 거기서 네. 지게 되면. 그래서 이 홍 대표가 홍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집토끼 관리가 굉장히 절실할 겁니다. 위기를 겪던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이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선거 하루 전에 예정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친여권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현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홍 대표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련한 발언은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다시 관련 발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표하고 자유한국당만 없애면 문재인은 내가 갖고 논다 이거야. 김정은이가. 갖고 놀 수가 있는데 갖고 놀라고 하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갖고 놀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민주당 선거운동 하잖아요. 네, 자 선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가면요. 자유한국당이 20년 만이죠. 호남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홍준표 대표도 당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은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 관련 논의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바른미래당 소식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네요. 예, 내일 다뤄야 되겠네요, 천상.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6.13 지방선거 재보선 후보자 등록 시작으로 잡겠습니다. In that interview, did he ever ask you to overrule Roe v. Wade? No, Senator. What would he have done if he'd asked? Senator, I would have walked out the door. It's not what judges do.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미국 닐 고서치 대법관의 청문회 영상입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해주는 법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 변론을 앞두고 낙태죄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낙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생명 성별 여성 통제 낙태죄를 위헌이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이례적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그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 낙태를 이제 죄로 규정하는 거하고 그 임신 중절 수술 건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임신 중절을 이제 14주까지 이제 허용을 했었는데, 네네. 그 직후에는 임신 중절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를 했고 오히려 모성 사망률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반면 가톨릭계에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낙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태아와 여성은 전혀 대립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실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어머니잖아요. 네네. 또 태아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그런 문제를 다수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형법 제269조 1항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헌재 헌법 소원을 내면서 오늘 공개 변론까지 있게 된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도 낙태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며느리들도 있고 또 손자가 넷이나 되는데요.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지난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 수석은 정부 차원에서 낙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10월에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합헌 넷, 위헌 넷. 2012년 헌재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과연 이번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부산 유명 맛집 덮친이 행주엔 쥐똥 가득입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먹는 거죠.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산 지역의 소문난 맛집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많은 곳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어떤 식당에서는 쥐똥이 가득 묻은 행주가 발견이 됐고 쓰레기통에서 쭈꾸미를 해동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보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런 사실들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질까 정말 절로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이번 조사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불시에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풍계리 쪽 소식은 없죠? 신반장 아직? 네, 오늘 조금 좀 있어봐야 되겠네. 저기 바른미래당 송파울하고요. 같이 좀 챙겨봅시다.